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엽기적인 미이라 사건. 2000년 10월 19일 이란 고원에 위치한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물이 암시장에서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알리 아크바라는 상인이 예술품 암시장에다 유물을 경매에 올렸는데 그 유물이 바로 고대 왕조의 미라였던 것이죠. 발루치스탄은 이란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걸쳐진 험난한 지역으로 발루치족과 더불어 여러 소수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유물이 나타난 곳은 파키스탄에 관할 지역이었고 이에 파키스탄 주정부는 파키스탄 문화재 보호법으로 알리 아크바를 고발하고 미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크바에게 이 미라가 어디서 났는지 추궁했죠. 아크바의 말에 따르면 그는 4개월 전 모하메드 부추라는 부족장의 집에서 보관돼 있던 걸 자신에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모하메드 부추를 체포해서 미라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는 2년 전인 1998년 이 미라를 샤리후 샤바키라는 이란인에게 사섰다고 했습니다. 그 미라를 보관한 뒤부터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한 여인이 꿈에 나타나서 울부짖는 악몽에 시달려서 아크바에게 시켜 미라를 팔려고 했다고 증언했죠. 그렇게 미라의 출처에 대해 추궁하고 있을 때 파키스탄 고고학자들이 미라에 대해 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 놀랍게도 이 미라는 기원전 600년경의 것으로 고대 이란과 서아시아 지역을 다스린 대제국 아케네메스 왕조의 초대 국왕인 키루스 2세의 왕녀의 미라로 추측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라는 고대 이집트 양식으로 쌓여 목관에 담긴 진채, 성형 문자가 새겨진 사르코파구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가슴 위에 금으로 된 플레이트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딸 로두구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대발견이었고 미라의 보관 상태가 아주 양호해서 자연히 세계 고고학자들의 이목은 그곳으로 집중되었죠. 그런데 이 미라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미라의 자료를 본 고고학자들과 해부학자들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라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보통 고대 미라들은 다른 장기들은 다 척출하지만 부활한 영혼이 살아간다는 심장만은 제거하지 않고 흉곽에 고정하는데 이 미라는 모든 내장을 제거한 상태라는 거였죠. 그리고 기원전 미라라면 힘줄이 모두 썩어 없어져야 할 텐데 이 미라는 힘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미라가 담긴 목과를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는데 고대가 아닌 25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고 더군다나 미라를 감싸고 있던 천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라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의 과학자들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정밀 조사를 했고 심지어 해부도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미라는 고대의 미라가 아니라 1996년경에 사망한 21에서 25세가량의 여성의 시신이었으며 그리고 미라화된 여성의 시체목 부위에서 둔기로 인한 골절이 발견됐죠. 즉, 이 미라는 1996년경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여인의 시신이었고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을 누군가가 미라로 위장하기 위해 치아를 제거하고 장기를 척출했으며 몸에 표백을 하고 복부에는 중탄산염소다와 염화나트륨 같은 건조제를 채워 넣는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짜 미라를 만드는데 최소의 부학과 고고학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했던 걸로 보였기 때문에 이 미라 사건에는 전문적인 조직이 관여한 걸로 보였지만 시신의 신원도 범인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이 미라를 팔았던 샤리후 샤바키라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했으나 그는 아이 있지도 않은 사람인 듯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미라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그 후 끔찍한 일을 당한 이름 모를 가엾은 여성의 시신은 2005년 파키스탄의 자선단체인 에드이 재단에서 인수하여 조촐한 장례식을 치렀고 이후 2008년 매장 허가가 나와서 정식으로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지는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화가 왔던 사키에게 들은 이야기다. 사키가 1학년일 때 무척 사이가 좋던 유키라는 아이가 있었단다. 어느 날
유키가 학교에 숙제를 놓고 왔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저녁. 겨울이었기에 애는 기온 뒤였다. 혼자 가는 것이 무서웠기에 유키는 사키에게 부탁해 둘이 같이 학교로 향했다고 한다. 학교에 도착하자 유키는 교실로 들어가 숙제를 찾고 사키는 교실 바로 앞에서 기다렸단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 유키는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 교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유키의 모습은 없었다. 교실 문은 여닫을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몰래 나갔다면 금세 알아차렸을 터였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다. 무서워진 사키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한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교실에는 유키의 책상이 없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그런 아이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친구의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사키는 유키네 집에 찾아가 봤다. 하지만 거기는 집이 사라지고 공터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사키가 내게 해준 이야기는 이게 전부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 날 사키는 갑자기 사라졌다. 전학을 간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그런 아이는 없다는 대답뿐. 사키가 해줬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다. 나 말고 다른 한 명도 사키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함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도 사키를 모른다고 대답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던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훔쳐보기. 한밤중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나섰다. 행선지는 어느 온천마을. 그곳은 한편은 산으로 둘러쳐 있고 반대편은 벼랑이 되어 아래 강이 흐르고 있다. 벼랑 높이는 30m 정도 될 것이다. 그 벼랑 아래 강이 흐르는 계곡에 온천 호텔이 줄지어서 있다. 도로와 온천의 거리는 100m 정도. 육탕은 벼랑의 경관을 올려다보게 지어져 있기에 벼랑 위 도로에서는 아래 온천 모습이 훤히 보인다. 30m 아래에 있는 데다 거리도 좀 있으니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밤이 되면 노천탕 불빛 때문에 얼굴은 못 알아봐도 보기 쉬워진다. 딱히 엿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 근처에 있는 폭포의 담력 시험을 하러 갈 셈이었으니.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선은 노천탕 쪽으로 향한다. 자세히 보니 여자가 벼랑 쪽을 향해 목욕탕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치켜 세우고 있었다. 다리를 어깨 정도 폭으로 벌리고 양손은 고관에 대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숨기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벌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노출광인 여자가 저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그래서 운전하던 친구에게 말을 해 차를 세우고 몰래 훔쳐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켜보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성적 매력이 느껴지질 않았다.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이랄까.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몸매를 보아하니 젊은 것 같았다. 거리 때문에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별로 재미도 없었기에 슬슬 출발하자고 말하려던 찰나. 야, 저거 뭐가 나오고 있지 않냐? 친구의 말에 자세히 보니 고관에 있던 손이 무언가를 잡아 끌고 있었다. 여자의 몸이 앞으로 구부러진다. 손이 무언가를 잡은 채 앞으로 나왔다. 아이를 낳고 있는 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출산이라고 인식해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여자의 배는 임신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출산을 하는데 출혈도 없다고? 아니, 애당초에 저렇게 나을 수가 있는 건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을 입에 담으면서도 눈을 떼지는 못했다. 아마 10분 정도 걸렸을까. 여자는 출산을 마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양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단단히 잡고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여자는 한쪽 손으로 공이라도 다루듯 갓난아기의 머리를 잡아 올렸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크게 휘둘러 그대로 던져버렸다. 아기는 벼랑 아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노천탕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걸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 명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자 운전대를 잡은 친구 녀석이 정신을 차렸다. 그대로 차를 유턴시켜 왔던 길을 죽어라 돌아왔다. 더 이상 담력 시험 따위 할 기분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함께 본 친구들이 있는 덕에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고 확신할 뿐. 네 번째 이야기. 등 뒤의 비명소리.
지인의 이야기다. 그의 할아버지가 동료와 함께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도와줘 라는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해서 대답하려는 할아버지를 동료는 막아세웠다. 몹시 긴장한 얼굴이었다. 동료는 그대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달려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도와줘 라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버려도 되는 것인지. 할아버지는 한동안 갈등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사이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도와달라는 졸규가 점점 크고 확실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달리는 것보다도 빠르게 도와달라는 외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험한 산길을 달려 내려갔단다. 갑작스레 탁 트인 장소가 나왔다. 누가 놓아둔 것인지.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여러 개 놓여있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아무래도 동료는 처음부터 여기를 목표로 달려왔던 것 같았다. 그들이 발을 멈추고 한숨 돌린 순간 등 뒤의 수풀에서 기묘하게 맥이 풀린 목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총을 꽉 쥔 두 사람의 뒷가에 무언가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후 도와달라는 졸규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동료는 툭 입을 열었다. 저것은 귀신이네. 이 산에는 옛날부터 도와주러 온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군. 목소리가 들린 순간 이게 확 뜨거워지길래 위험하구나 싶지 뭔가. 그렇게 말하고 동료는 희미하게 타들어간 부적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무사히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사당에 빌고 또 빌었다. 그 사당은 산의 귀신을 달래기 위해 지어진 곳이라고 했다. 그 덕분인지 그대로 이상한 일 없이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은 그 산 근처에 얼씬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들, 그러니까 지인의 아버지가 사냥꾼이 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했다고 한다. 이 경험이 뇌리가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었단다. 만약 그런 것과 마주쳤다가는 끔찍한 결과만 남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할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란다. 5번째 이야기, 수명의 신. 옛날에 사람이 살던 곳에 주영국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만이는 본래 어느 외동아들로 태어났는데 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5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얻어먹기를 반복하니 어느덧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다가 나이가 30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미운 마을에 밥을 얻어먹으러 가니 벼랑 아래를 지나다가 웬 사람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만이는 얼른 달려가서 그 사람을 받아 구해내었는데 다름 아닌 처녀였던 것입니다. 처녀가 말하기를 자신은 본래 어느 집 외동딸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마저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없으므로 살아갈 방도가 없어 자진하려 했다고 대답합니다. 사만이가 나 또한 외롭기로 말하자면 부쪽과 같은 처지인데 나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면서 목숨을 버려서야 되겠느냐고. 여인을 달래고는 둘 다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은 같은 처지이니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만이는 처녀를 구해준 덕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색시로 맞아들인 처녀는 성품이 부지런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럭저럭 밥을 거르는 일이 없이 무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였던가 아이들도 생기고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인데 사만이는 하던 습관대로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남의 밥이나 얻어먹고 등 따뜻하게 누워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것이었는지 사만이의 부인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장에 내다 팔아 아이들 소못이나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마누라 말대로 시장에 갔던 사만이는 돈 성냥을 받고 시장에 가서 소못을 사려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구경하는 틈에 끼어 활과 화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활과 화살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장사꾼의 말에 혹한 나머지 사만이는 결국 소못 살 돈으로 활과 화살을 사고 말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날부터 사만이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숲으로 산으로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노루나 사슴은커녕 그 작은 토끼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 먹고 살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산과 숲으로 돌아다니기를 반복하는 게 몇 달째 발에 차는 게 있었어 보니 다름 아닌 사람의 유골이었고
풀숲을 헤치고 보니 사람의 유골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땅에 반 정도 묻힌 상태의 해골을 파내어 가지고 온 사마니는 빈독에 넣어두고는 산 사람 위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사마니의 나이가 37이 되었는데 저승의 시왕이 사마니의 수명이 오늘로 다했으니 어서 속히 잡아오라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날 밤에 사마니의 꿈에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은혜 갚을 기회가 왔다며 말하길 저승처사 셋이 와서 자네를 잡으려 할 것인데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옷과 신발을 정성스럽게 마련해 두도록 하라라는 당부를 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니와 그의 부인은 꿈에서 노인이 말해준 대로 밥을 3그릇 정성스럽게 차리고 따뜻한 옷 3벌하고 신발 3켤레를 정성스럽게 마련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저승사자 셋이 나타나 음식을 먹고는 옷을 입으며 신발을 신었는데 이게 사마니 것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면서 걱정하는 말투였는데 저승사자들은 대접을 이렇게 잘 받아놓고 잡아간다면 말이 안 되니 황급하게 저승으로 가서 슬쩍 사마니의 장부 기록을 보니 사마니 이름 뒤에 37에 죽는다고 적혀 있는 것을 3007으로 슬쩍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승사자들이 수명을 살짝 고쳐 적은 덕인지 이리하여 사마니는 수명을 2970회 나더 수명을 누렸다고 합니다. 오래 살다가 보니 사마니는 꾀가 생겨서 자기 수명이 다하려고 할 때 저승사자가 오기만 하면 극진하게 음식과 옷과 신발까지 갖추어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승사자 대접을 잘해서 수명을 늘리고 3007에 죽어야 할 목숨이 무려 1만 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 사람은 사람이 돼 반신선이 되어 있어서 도수를 부리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도 숨어버리는 것이 마치 바람같이 빠르니 도저히 잡을 재주가 없어서 못 잡고 있었던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와 사마니가 숨바꼭질하는 게 반복되기를 사마니가 4만 살 되던 해까지 이어졌고 이때 저승사자들이 검은 수출한 광주리에 가득 채우고 농사꾼으로 변장하여 주천강에 씻기를 반복하면서 사마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마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는 사람마다 그걸 보면서 웃고는 손가락질하며 떠들면서 지나갔고 하루는 웬 백발 노인이 지나가던 도중 왜 숯을 씻고 있느냐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저승사자들은 숯을 씻어서 기게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하자 그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는 말이 내가 4만 살을 살았어도 숯을 물에 씻어서 하얗게 만들겠다는 말은 처음 듣겠다고 하니 농사꾼으로 변장해 있던 저승사자들이 내가 바로 사마니로구나 하면서 그를 잡아서는 데리고 저승으로 가게 되었고 염라대왕 앞에 이르자 지상에서 사마니만큼 오래 산 사람을 살펴봐도 없으니 사마니는 수명을 맡은 신으로 세상 사람들의 수명을 관리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마니는 저승에서 사람들의 수명을 맡아 관리하는 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머슴 귀신. 한양 남부 소공주동이란 곳에 신막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비어 있었기에 잠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주인이 이 집을 사서 그 집에 살게 되었는데 한 귀신이 공교롭게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밤낮으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마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으나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마치 머슴이 상점 모시는 것처럼 주인 어른하고 부르면서 극진히 대하였고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하는데 만약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성을 내면서 괴팍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밤에 부부가 잠자리에 함께 누우면 귀신은 그걸 보면서 웃으며 침상 아래 있었고 괴로워하던 나머지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해도 꼭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머문 것이 한참 되었는데 내 모습을 못 보았다. 내 모습을 그려 보아라. 하고 말하자 머슴 귀신이 대답하는 말이 보시면 놀랄 것이니 주인 어른을 놀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신막정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너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라.
신막정의 이 말에 머슴 귀신은 벽에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나타내는데 잠시 후 벽에 나타난 모습은 기괴한 것이 머리는 둘이고 눈은 내시며 불이 높이 솟아 있는 데다 입술은 처져 있으며 구부러진 코의 눈동자는 붉은 빛을 띠고 있으니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으므로 머슴 귀신에게 얼른 지우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인 신막정은 몰래 방사를 찾아가 귀신을 없앨 방법을 물으니 귀신이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할 때 들쥐를 잡아서 구워다 그에게 준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막정은 그 말대로 들쥐 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으며 귀신이 나타나 배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신막정은 우연히 좋은 고기를 얻었는데 너에게 주려고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귀신에게 그릇에 든 음식을 주었는데 귀신은 그릇에 든 음식을 다 비웠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통곡하며 귀신이 말하는데 주인님이 저를 속이셨으니 이것은 들쥐고기로 저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집에는 이후 귀신이 없어졌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노량진 강가에 살면서 그 집을 빌려주어 세만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록한 이가 마청이 근처에 살았다고 하며 하녀에게 물어보았더니 사실로 확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